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정지를 당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 지 40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7차 주말의 촛불 집회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는데요. 촛불 민심이 만든 탄핵이란 공은 이제 헌재와 특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촛불 집회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가 4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수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촛불 집회. 네. 축제 분위기 속이었고 폭죽도 어제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랬죠. 어제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저는 좀 적게 오지 않겠느냐, 탄핵도 됐고 그랬는데도 네. 불구하고 서울만 해도 지금 주최측 추산 한 80여 명, 전국에 한 100만 명의 이런 인파가 몰려서 예. 그야말로 자축 행사를 벌였습니다. 네. 어제 서울에서는 박근혜 정권 완전 퇴진의 날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내걸었습니다만은 그동안 평화행진 정말 명예혁명을 이룬 그 시민들이 네. 탄핵 가결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 행사로 벌어져서 폭죽에다가 여러 가지 패러디물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어제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네. 정말 새로운 시대의 개막 이것을 알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네. 민영삼 원장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박근혜 하야라고 해놓고 그래서 박하사탕을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차량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네. 패러디물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나오는 게 나는 행진, 너는 퇴진. 네. 예. 그리고 10원짜리 동전만 받았다고 하대요. 이제 퇴진한 박근혜 이후 도끼 성금 예. 해가지고 1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 나왔는데 참 축제 분위기도 축제 분위기만 좀 마음이 무겁고 네. 엄중한 그런 분위기도 같이 상존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네. 다른 패러디에서 좀 느끼신 건 어떤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약간은 조롱하는 투죠. 닭 인형 촛불 네. 이런 거 갖다 해놓고 그다음에 무슨 이리저리 붙여서 왜 닭장 피켓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저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좋아요 같은 거 누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거 만들어서 무슨 빡쳐요 이런 거 해놓고 푸른 옷 이런 거 이제 푸른 옷은 결국은 이제 감옥으로 보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저기 있네요. 푸른 집 끝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푸른 옷 시작해서 감옥으로 가라 이런 얘기들의 패러디물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저 광장에서 요구하던 부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네. 광장에서는 즉각 퇴진 이런 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구속 체포 막 이런 것들이 난무했었는데 그 부분에는 못 미치지만 여하튼 어떤 절반 정도라도 성공을 했다는 그런 기쁨 그걸 어저께 자축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고 네. 대신 이제 숫자는 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지난 6차 촛불 집회에 비해서 그런 걸 보면 어저께는 자축 분위기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아마 이제 본격적인 또 즉각 퇴진의 촛불 집회가 있을 텐데 네. 지금까지는 보수 진보가 무관하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는데 네. 이제는 아마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주말 정도부터는 보수 세력 쪽은 약간 좀 아마 촛불 집회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변호사님.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고 박근혜 대통령 이 권한이 멈춘 게 예. 그제 공식적으로 7시 3분이었거든요. 예, 그쵸. 이제 11시 기준으로 40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18이란 예. 숫자가 계속 회자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 기간이 18년이었고 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달성에서부터의 그 집권 후가 또 18년이 집권을 해주고 그때 이제 당선 후에 정치에 입문한 후가 그 탄핵될 때까지가 또 18년이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달성의 보궐선거로 이제 그 등장하기 이전에 11.6터가 그 운둔 생활이라 그러죠 그때가 또 18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그 마가 쓰인 숫자 같기도 하고 딸 박 대통령 때문에 아버지 박 대통령의 공 부분이 공과에서 공적 부분이 많이 이렇게 폄하가 됐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8년 업적이 좀 상당히 좀 무너질 위기에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점을 제일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박정희 대통령은 뭐 공과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공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다 묻히는 거 아니냐. 아무튼 박정희 시대가 어떤 그 박정희 패러다임이랄까 권력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1987년 그런 체제로 인해서 민주화가 진정이 됐지만 그 이후 노태우 정권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뭐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권력의 사유화라든가 또 지역 어떤 감정의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정경 유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의 소멸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서 우리도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정치는 사류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정치도 이제 인류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2류 정도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이번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것이 이번 촛불 집회 평화 뭐 명예혁명이라고 하지만 그 명예혁명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기구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18년 세월 중에서도 보면은 또 청와대 생활도 18년간을 했어요. 영예로서. 영예로서. 그러니까는 61년 5.16 쿠데타가 나가지고 나중에 청와대 들어가서 80년에 나올 때까지도 또 하여튼 공교롭게 18년이에요. 그 숫자의 그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그 상황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저희가 그 영예 박근혜 18년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18년을 보시겠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국립극장.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머니의 죽음. 22살의 박근혜는 퍼스트 레이디가 됩니다. 눈물이 마를 겨를도 없었던 영예 박근혜는 정치 무대에 서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트라우마의 시작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라면 늘 화목했던 삼남매.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은 동경으로 남아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장충초등학교 박근혜의 생활 기록부. 조심스러운 어머니의 성격과 아버지의 단호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초등학생 박근혜도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불통 이미지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건 아닐까.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20대의 영예. 정신적인 참가정신의 그때 기본.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치유하겠다며 나타난 최태민. 가족의 빈자리에는 그렇게 악연의 씨앗이 뿌렸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두 번째 비극이 그녀를 덮칩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하늘 같았던 아버지마저 잃게 된 박근혜. 청와대를 떠나 외롭고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참 보셨지만 꿈 많고 또 천진난만한 그런 시절도 있었군요.
그렇죠. 지금 저 영상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저런 기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천진난만했는데 사실은 그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왜 애어른이라고 그러죠? 애어른. 네. 철이 빨리 들었다. 너무 철이 빨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에도 보면 지나치게 뭐 점잖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어린이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 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그 평가하는 거 보면 너무나 침착하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그런 정도의 그리고 바른 생활 소녀다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생활기록부도 저희가 공개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그 청와대 내에서 워낙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왜 과거 뭐 왕족이라고 하면 왕족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잖아요. 네네. 어떤 그런 데에 좀 너무 몰입돼 있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렸을 때의 적당한 정도의 인성 발달 그런 정도가 너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걱정이 앞설 정도로 어린 시절이 남들의 어린 시절과는 좀 다르게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문세광 암살 사건이 이제 문세광의 그 저격이 있으면서 박 대통령의 성격 또 일생이 또 한번 일대 반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성격이 좀 폐쇄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시기에 최태민이 등장하죠. 예. 김기춘이도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세광 사건이 나고 그때 프랑스에 유학가 있을 때 아닙니까? 급거 귀국을 하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돌아와서 어쨌든 문세광을 자백을 받아낸 것은 김기춘이었죠. 아이러니입니다. 예, 예. 당시 국정원 검사로 있었는데 수사국장이었는데 김기춘 씨가 그 자백을 받아내서 어쨌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비서실장까지도 이어집니다만 네. 1974년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뒤에 드디어 최태민이라는 인간이 대전에 있던 도사로서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다 큰 무당으로 원자경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이름으로 알려졌죠. 활동을 예. 했는데 그때부터 이 최면술의 도사라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배웠던 최면술 가지고 무당 들어오면 딱 최면을 거니까 엄청난 영역을 가진 분이다 네. 해가지고 큰 무당이다 했는데 거기서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유경수 여사한테 박근혜 당시 영예죠. 편지를 쓰는 거죠. 네. 최태민. 일종의 애가 제2의 사업에 나선 거군요. 네, 꿈을 꾸었는데 네.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우리 딸을 도와달라. 내가 자리를 비켜준 거다. 우리 딸의 길을 그네의 앞날을 위해서 길을 비켜준 거다. 이런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한 통이 이제 인연이 돼서. 많은 네. 편지가 왔는데 네네. 편지 쓰는 것도 이게 좀 기술이 좋은 모양. 그래서 최태민이가 뭐 부인이 6명인가 되는 거 보면 이게 편지도 잘 써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연애 편지인데 네. 그런 걸 잘 썼는지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상당히 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최태민의 공작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청와대 측은 이 현몽 논란, 현몽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어쨌든 부인을 한 바 최태민과 있습니다만. 악연이 시작돼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네. 근데 네. 그 부분을요,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시에 진짜 나이하고 비교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그때는 어머님을 몇 살이었죠? 22살. 예, 두세 살. 그때 52년생이니까 74년도 22살에 그 퍼스트 레디로 올라오고 나중에 이제 79년에는 이제 27살에 또 아버지까지 잃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죠. 93년도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이라는 자서전을 냈는데 이 중에 특히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네. 예언이 있다는 것, 또 그것대로 일이 이루어진 예들을 볼 때 역사와 인간의 운명도 다 천명에 따라서 또 각본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미 다 정해진 것들을 인간이 굳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질없이 무리를 하면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만다. 되짚어서 말하면 저 시기가 이제 최태민 씨와의 교류로 예, 예. 뭐 우준이 혼인이 하는 얘기에 예.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시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이 뭐 예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될 거, 여자 대통령,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아시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 예언은 뭐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실현된 거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봐요. 네. 만일 최태민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예언가였다 그러면 정작 자기 딸의 운명은 왜 그 최순실의 운명을 못 예언을 했을까요? 네. 전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된다는 이걸 가지고 유경재단에 최태민이 관여를 할 때 네. 유경재단 직원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될 분이니까 네. 뭐 너네들이 잘 모셔라. 그러니까 좀 희생도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어떤 좀 소환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꼭 종교적인 거고 최태민의 그런 영향만이냐. 사람들이 왜 큰일 겪고 나면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네, 생각들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저게 최태민의 영향 아니었냐 이렇게밖에 또 해석이 안 되네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예, 그게 어떤- 예언이 아니고요. 네. 저는 아부라고 봅니다. 아부. 아부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관련 책들을 쭉 보면 사실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은 영적인 기운이라고 할까요? 뭐 약간 심령술사 비슷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흔히- 최면 말씀도 교수님 하셨는데. 그러니까 체면 얘기도 했고 뭐 약간의 왜 독심술 얘기도 하잖아요. 네. 상대방의 어떤 심리적인 허점 같은 걸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도 바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고 나서 그 빈자리를 최태민이가 파고 들어간 거고 네. 그다음에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또 그 빈자리를 파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큰형의 시절부터 포스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공주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실제 머리 한쪽에 공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파고든 거예요. 공주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왕위를 이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파고들어서 아부를 한 것이지 저는 결코 예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영예 시절을 보내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서거한 뒤에 서강대 전자공학관을 다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맞은 게 바로 12.6인데요. 12.6, 유경수 여사. 예, 유경수 여사, 예,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그리고 운명의 이제 시간 12.6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12.6 때 밤으로 돌아갔을 때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자서전, 2007년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밤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처음엔 몸에 한기가 돌더니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재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때 이제 피 묻은 채로 가서 이제 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을 알렸는데 예. 그때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 당시의 영예가 예. 화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관저에서 자고 있는 큰형에게 네. 알렸더니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첫 마디가 전방에 휴전선 이상 없나요? 이게 전방을 걱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이 부분부터 이 정치인 박근혜로서 상징 조작이 굉장히 됐다. 이 위기에 처했을 적에 딱 보여주는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상징 조작으로서 가장 큰 이런 이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도 먼저 전방을 걱정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끝까지 한번 버티고 차분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어떤 인성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도 있죠. 이번에 탄핵이 가결됐을 때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가 박 대통령은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맥락이랑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관련이 것 돼 같고요. 있죠. 네. 연상이 되죠, 우리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은 저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보면 항상, 그러니까 냉정함을 잃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단점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한 자기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게 그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도 본인은 지금 뚜렷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 2, 3차 담화 네, 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이 가결된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는 그래도 뭔가 이 선의로 어떤 문화융성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개인이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권을 챙기려고 들어왔다. 그 부분을 거기까지 내가 허용한 건 아니다. 나는 잘 몰랐다는 개념. 앞으로 아마 특검 조사나 또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저런 입장을 견지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은둔 18년을 거치게 되고 대통령은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정치인 박근혜의 18년,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않고 박 대통령 그로부터 일가족이 18년 동안 1958년 정치와 5월부터 거리를 두고 3년 야인으로 3개월간 살던 그녀는 살던 집으로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당시 유력한 여권 후보 엄삼탁을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내리 5선 국회의원은 보수당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휘청거리던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의원이 구원투수로 당당히 나섭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 하나만 간직하고 백지 위에서 새롭게 한나라당 당사를 버리고 과감하게 천막 당사로 향한 박근혜 대표. 17대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박근혜 대표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 전체 299석 가운데 121석을 얻으며 당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서울 유세 현장. 괴한에 의한 커터칼 테러를 당하는 와중에도 대전은요 라는 말이 화제가 되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끕니다.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손에 붕대를 감고 대중 앞에 나선 그녀의 투혼에 급기야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하는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18대 대선에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나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그렇게 좋아하는 조카도 청와대에 못 오게 하며 친인척과 거리를 두고 비리와 선 긋는 것처럼 보이던 대통령. 어떤 경우든지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참 주마등 같은 18년이었고 만약 본인이 청와대에서 이걸 보고 있으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정치 인생이라고 하면 부침이 너무 많았고 우리 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을 받는데 전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죠. 그 이전에 사실은 자민련을 창당했던 김종필 총재가 1996년에 자민련을 오락했는데 그걸 보고 이해창 쪽으로 간 겁니다. 네. 98년에 당시 아마 쌍용그룹의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탈락하면서 그때 그 당시는 안기부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엄상탁 씨 기조실장으로서 아주 기조실장 출신이었죠? 당대의 실세였습니다. 네. 엄상탁하고 일전을 겨뤘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죠. 그때 문제가 된 게 말하자면은 지금 최순실 씨의 어머니 임선희 씨. 네, 그러니까 최태민은 이제 죽었고 그렇죠. 저 1998년에 그렇죠. 죽었으니까 임선희 씨가 2억 5천만 원을 쌓아들고 트렁크에 대구로 내려가서 말하자면 자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지금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 이혼했습니다. 예. 정윤회 씨가 실제로 비서실장을 맡아갖고 거기서 선거를 지휘하고 그때 또 이제 문고리 3인방들도 거기에 가담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 뭐 화면에서 나온 대로 천막당사라든가 커터칼 비습이라든가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최병모 편집장 말씀으로는 기억이 그때 선거 지역구를 달성으로 정한 것도 정윤회 씨였다고. 정윤회 씨가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달성하고 그때 문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경이나 달성이나 사실은 어디에서든 그 출마가 가능한 지역이었는데 처음에 문경으로 당에서는 문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정윤회 씨가 그 이세민이라는 그 이제 역술가한테 물어가지고 어디가 더 낫겠느냐라고 얘기해서 선택한 것이 달성이라고 하고. 근데 그 달성이라는 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엄삼탁 그 전 안기부 기조실장이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엄삼탁 전 실장이 훨씬 앞섰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으로 앞서서 자 드디어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그 영남의 교두보를 우리가 하나 마련한다 그래서 네. 돈도 상당히 많이 굉장히 지원을 들떠 있었던 분위기였죠. 지원을 해서 그때 실제 거기에 뭐 기자들끼리 이렇게 그냥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 뭐 이러는 선거였어요 그때가. 그럴 정도로 그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비해서는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죠. 2억 5천 가지고는 그때 어림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이렇게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요. 그 거기에 시장 바닥에 뭐 채소 뭐 이런 거 파는 분들이 네. 1,000원, 2,000원짜리를 이렇게 모아서 손에 쥐어줬다는 거 쥐어줘요.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거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 박근혜 대통령 이 주머니 같은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이렇게 네. 두둑하게 쌓였을 예. 정도로요. 그리고 울고 음.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압승을 하죠.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은둔 18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시절이 은둔 또는 칩거로 치부될 때 나는 쓴웃음만 나왔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 다만 언자가 빠졌는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최태민 씨가 이제 5월 1일 날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그때 또 여성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최태민 씨의 사망 소식을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씨의 씨를 최순실 씨 인터뷰를 한 인터뷰입니다. 거죠. 예, 인터뷰 네. 내용이죠. 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보고 아셨겠지요. 아버님, 최태민 씨는 90년 유경재단 분규가 생기기 직전에 그곳을 나온 후에 박 이사장과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예. 또 내용을 보면 아마 당신 때문에 박 이사장이 큰 고통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때가 이제 최순실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이제 1994년 우먼센스라고 여성지에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최태민이 사망한 후에야 이제 그러니까 사망한 걸 안 알렸다는 얘기죠. 이제 박근혜 당시 이제 의원한테 의원이 아니죠 그때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안 알렸을까? 네. 몇 달 동안 그렇죠. 그거를 보고 알게 했을까? 저는 그게 재산 정리 때문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그런 게 이제 이복 오빠가 되는 거죠. 최재석 씨 예, 얼마 전에 나왔죠. 최재석의 얘기로는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다 왔더니 이제 그리고 재산은 결과적으로는 다 정리가 돼 최순실 쪽 그 자매들만 가져갔죠, 또 재산이. 그런 면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알리지 않았던 거는 뭔가 그러니까 그 전에 최재석 씨 얘기하면은 그 뭐 엄청나게 큰 금고를 비밀 수장고 얘기가 나오죠. 예,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를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최태민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순실이 알았을 거고, 네. 아버지 그런 내용을. 그러면은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뭔가 좀 장난질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 교수님, 그 대목과 관련해서 그 이복 오빠의 증언도 있고, 최태민 씨는 당시에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때는 최태민 씨가 딸에게 좀 밀렸을 때 아니냐. 그래서 장례도 남의 땅에다 지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장례도 남의 땅에 지냈다. 그 후에 이제 정리가 돼서 동아일보에서 그 용인인가요? 지금 용인에 있는 그 채널A가 단독으로 또 이번에 네. 찾아내서 아주 화제가 채널A에서 됐습니다만. 단독으로 찾아냈죠. 그런데 뭐 최태민 씨가 그때 유경재단이라든가 또 그 이전에 구국선교단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모았고 또 저는 그 11억 나하고 금고에 청와대 금고에 있었다는 6억 원의 돈도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누구한테 맡겼을까?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6억으로 돈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 없어요. 그 네. 석곡동 집이라든가 이런 건 경남기업인가 그때 하던 분이 지어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6억으로 돈도 결국 최태민 씨가 관리를 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후에 유경재단을 통해서 최태민 씨가 많은 재산을 불렸고 그래서 딸들한테 30대 전후에 지금 강남의 요지의 땅과 그 빌딩들을 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들이 이제 그 후에 불어가지고 지금의 몇천억 원으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최태민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그러한 재산들을 자손들한테 물려줬는데 그것을 말하자면은 임선희 씨의 딸들아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만 물려주고 자기 또 친자식 최재석이라든가 뭐 또 의붓자식 있잖아요. 그들한테는 안 물려주니까 소송도 내고 그랬는데 뭐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적당히 위로금 정도 주고 말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예.
정치인 근데 박근혜 인생은 화려했던 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아버지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2007년이었죠. 미국 워싱턴 토청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시련 속에서 살아온 저를 정치로 불러들인 것은 다름 아닌 조국이 겪는 시련이었다. 또 IMF로 무너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편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다. 아버지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딸로서 저만큼 선진국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사실 많이 활용을 한 거죠. 네, 저런 얘기가 박정희 유산, 레거시 얘기가 나오고 이번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서 다 이게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 선거의 여왕이었고 무적의 한때 뭐 16연승 달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데 저게 이제 2007년에 얘기한 거란 말이죠. 네. 그때는 대선, 이명박 후보와 소위 경선을 놓고서 다투던 때 아닙니까? 네. 그때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도 손색이 없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박근혜 이제 그 당시 2007년 전까지는 네. 선거의 여왕이라고 한 것이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하면 그 당시 아산 보궐선거가 한 번 있었어요. 충남 아산이요?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박근혜 그 당시 대표가 아산에 한 번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네? 지나간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한 번에. 엄청난 거죠, 그게. 이거는 어떤 연예인도 내려와서 3% 정도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한두 번만 이렇게 지나가면 웬만한 선거는 뒤집힌다고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그 박근혜 대표한테 하여튼 연패를 합니다. 십몇 연패를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선거의 여왕이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이 어떤 선거의 아이콘이다 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아무도 지금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2007년에 이제 이명박 후보한테 경선에서 졌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재수해서 2012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죠. 네. 대통령에 당선되고 선거의 여왕으로서의 이런 화려한 명성도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종북을 향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이 생생히 기억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간추려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측근 권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다가 지금 탄핵까지 거쳐왔는데 미홍사 원장님. 네. 선거의 여왕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아예 본관으로는 못 나오는 거죠. 관저에만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월급만 타시는 거죠. 월급만. 예. 아니, 1,700만 원 정도. 예,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네. 거짓말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그런 얘기를 원칙과 소신의 지도자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일 줄 알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보면 보십시오. 2015년 아까 나왔던 그 신년 기자회견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께도 아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굉장히 생각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저런 시장의 환호도 얼마 전에는 싸늘하게 변한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날개 효과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개 효과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은 날갯짓이 바다를 건너 대양을 건너서 태풍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나비 효과로 많이 알려졌죠. 네. 물론 이것이 이제 이승희 변호사님 네. 태블릿 PC가 공개된 10월 24일부터 이게 본격화되긴 했지만 사실은 정운호 게이트라는 사건 때 그렇죠. 우병우 수석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우로 네이처 리퍼블릭 그 전 대표가 뭐 네. 몇십억에, 그러니까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몇십억의 그 돈을 들이죠. 최유정 변호사라고 해서. 근데 그 수임료 문제로 폭행 사건이 나면서 거기에 홍만표 변호사가 이제 끼어듭니다. 얼마 전에 3년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홍만표 변호사 때문에 그 우병우 수석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홍만표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병우를 잡아놨으니 염려 말라. 뭐 정은호 이런 대표한테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서 신시키려고. 그럼 우병우는 뭐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러니까 넥슨이 또 등장을 해요. 넥슨하고 진경준 예. 검사장 사이에서의 그 주식 주는 문제가 됐는데 또 이 넥슨이 뭐 건물을 샀는데 강남의 건물이 그게 나중에 보니까 또 우병우 수석의 장모 그 처갓집 그 건물이었고 네. 이거 뭐지? 뭐가 왜 이렇게 겹쳐? 진경준 검사장 승진에 우병우 수석이 그러면 뒤에 있었나? 뭐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된 제기되면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주필에 접대를 폭로를 합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예, 그래서 왜 어느 특정 신문사하고 서로 알력 문제인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드디어 최순실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두 개의 재단 문제가 튀어나오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그러면서 첫 보도는요. 안종범 수석이 50억을 걷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사건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사건이 불거질 때는 여기저기서 둑이 터지기 마련인데 이화여대 사태 때도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돌이켜 보면 이 게이트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죠. 뭐 이 딸 이화여대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 문제 이런 것들이 더욱 이번 게이트를 확산을 시켰는데 최근에 보면은 화불단행이라 화는 혼자 오지 않고 여러 개가 한 번에 온다는 말이 있는데 비가 내리면 소나기가 쏟아진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상가 볼테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상가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네. 지금 이러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네. 앞으로 또 뭐 다음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 대통령 집권자들이 나오겠지만 누가 나오든가 이 집권자들이 오로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이 이번 사건이 주는 큰 교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전효욱 전 의원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금 사실 특검으로 넘어가 있고 헌재에서도 따져보겠다는 게 세월호 7시간 논란, 올림머리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효욱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뒤에 최태민 일가가 폭 둘러싸듯이 네. 시중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의 강점이라면 최순실은 최태민 씨 같은 최면술은 못 썼겠지만 여성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예. 박근혜 그 영예의 모든 것을 챙겨주면서 무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무능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저걸? 저는 뭐 저 부분을 동의하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전효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대변인을 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표의 뭐 최측근으로서 활약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측면까지도 많이 아는 거는 뭐 사실인데, 자, 무능하냐, 무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런 사적인 측면과 별개로 약간 공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저 시기에 그 최순실 씨는 그 대통령의 공적인 측면에는 그다지 많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네. 사적인 측면을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은 공식적인 여러 가지 보좌 조직들이 있었고 네. 그 보좌 조직의 대부분은 사실은 정윤회 씨가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데 여하튼 정윤회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공적인 부분 뭐 연설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곧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하게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쪽 정윤회 씨나 하는 그 사조직 네. 그런데 많이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데까지는 제가 그 동의를 합니다. 민영상 원장님, 이제 헌재에서도 심판할 때 저 세월호 7시간 논란이 중요하게 되겠고 검찰이 이제 수사 끝내고 특검으로 넘기면 특검도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에서 지금 저도 그 사적으로 지금 어제 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검사들이요.
지금 세월호 7시간 플러스 최태민 씨 일가에 대한 모든 것들도 지금 띄우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세월호 7시간은 워낙에 중요한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아주 심도 있게 대통령 일정, 그래서 특히 아마 국정조사에서 현장 조사 가지만 특검은 아마 경호실까지도 세세하게 해서 경호 일지를 본다든지 당시의 상황 일지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아주 특검이 심도 있게 조사를 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돌이켜보자니까 참 주마등 같은 세월이었지만 저희가 요약하려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 교수님을 비롯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